자, 그러면 주의 집중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집중, 정의부터 보겠습니다. 항상 정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주의 집중은 학습 과제에 대하여 흥미와 호기심을 유발하여 저거 뭔가 해보고 싶은데 흥미와 호기심을 유발하여 학습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뿐만 아니라 학습 과정 중에 주의 집중력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해되죠? 그래서 주의 집중은 포인트가 크게 두 가지구나. 첫 번째로 학습 딱 시작할 때 뭔가 해보고 싶게 만드는 흥미와 호기심을 유발하는 것 첫 번째. 두 번째, 집중력을 유지하는 것도 주의, 어텐션에 해당하는 거구나. 이렇게 정의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머릿속에 외워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 주의의 방법으로 첫 번째, 지각적 주의 환기라는 어떠한 기술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학습자의 관심을 끄는 방법인데 이렇게 있으면 한번 읽어볼게요. 기대하지 않는 외부 자극에 쉽사리 반응한다는 인간의 특징을 이용한 것으로 새롭고 놀랍고 모순된 건 불확실한 것을 제공하여 주의를 유발한다. 켈러는 아까 얘기했지만 그래도 인간이라고 하는 보편적인 어떤 특징을 이용해서 모형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만 일반화시킬 수 있고 보편화시켜서 어느 상황에서도 적용시킬 수 있으니까 최대한 100%는 아니지만 그럼 보세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기대하지 않는 외부 자극에 쉽게 반응을 해요. 예를 들면 어떤 친구가 있었는데 진짜 생각지도 못한 친구가 나한테 먹을 걸 주는 거예요. 기대하지 않는 자극에 확 반응을 하는 겁니다. 뭐지 이렇게. 이해되죠? 뭔가 새로운 거, 놀라운 거, 모순된 거, 불확실한 거 이런 거를 제공해야지 학습자가 흥미와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그냥 어려운 말로 지각적 주의환기라고 합니다. 지각. 학습자들에게 뭔가 새로운 지각을 불러일으켜서 주의를 환기시킨다. 지각적 주의환기. 딱 그렇게 뭐지? 이런 느낌을 주는 거죠. 이해되죠? 어렵지 않잖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하나의 예시를 만드시면 돼요. 제가 말한 것처럼 친구가 갑자기 내가 친하지도 않은 친구가 마시는 거 좋네? 그런 게 지각적 주의환기로 볼 수 있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이해되죠?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건 새로운 것을 추구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신발 사도 똑같은 사도 왜 자꾸 새 거를 삽니까? 여러분. 신발장에 뭐 한 5켤레, 6켤레가 있어도 새로운 디자인 나오면 왜 삽니까? 우리는 새로운 것에 끌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되죠? 그리고 처음 할 때랑 초심이랑 나중에 마음가짐이 다르잖아요. 처음 하는 건 다 재밌고 흥미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죠? 저도 이 인강을 지금 처음 하는 거라서 이렇게 열심히 할 수도 있어요. 잘 모르겠지만. 왜냐면 재밌으니까 지금 처음 해보고 있는데 뭔가 새롭거든요. 이렇게 만들어 보는 게. 그래서 뭔가 학습자들이 기존에 해보지 못했던 새롭고 놀라웠고 모순되고 불확실한 것을 제공해라. 그럼 어떻게? 예시. EX 정말 중요합니다. 어떻게? 시청각 매체를 써라. 그 다음 비일상적인 내용 및 사건을 제시해라. 우리 일상에서는 접할 수 없는 뭔가 독특한 걸 보여줘라. 혹은 시청각 매체를 활용해라. 뭔가 지각적으로 주의를 끌려면 뭔가 이야기 이런 걸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말로 전달하는 것보다는 딱 눈에 띄게 할 수 있는 어떤 시청각 매체를 활용하는 게 이 지각적 주의 환기에 관심을 끄는데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이 두 가지 잘 기억해 두세요. 단 주의 분산 자극을 지양해라. 이건 뭘 의미하냐면 너무 많이 사용해서 혼란을 초래하면 안 된다. 막 새로운 것에 대해서 학습자들이 놀라고 막 호기심을 가지니까 그거를 한 학습 시간에 너무 많이 사용하지는 마라. 왜? 학습자들이 주의가 분산돼서 오히려 학습 효과가 떨어지고 동기가 떨어지고 학습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이겁니다. 이게 주의 집중의 가장 첫 번째 지각적 주의 환기입니다. 두 번째 보시죠. 계속 주의에 해당되는 겁니다. 두 번째 탐구적 주의 환기. 이건 뭐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수업 시간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거, 뭔가 새로운 걸 보는 거 둘 다 주의 집중이라 그랬잖아요. 맞죠? 이거는 학습자의 호기심을 자극해라. 보면 호기심을 일으켜 문제나 질문을 만들어 정보 탐색을 자극하는 것이다. 학습자가 스스로 문제나 질문을 만들게 함으로써 정보 탐색 활동을 자극한다. 이거는 뭐냐면 학습자가 안에 내재되어 있는 호기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궁금증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를 자극해라고 하는 게 탐구적 주의 환기입니다. 학습자가 가지는 탐구의 욕구를
자극해서 주의를 이끌어라. 이게 탐구적 주의 환기입니다. 예를 들면 뭐가 있냐면 능동 반응의 유도입니다. 학습자의 능동적 반응을 유도해내는 것으로 흔치 않는 비유를 해보라고 하거나 내용과 관련된 영상을 스스로 만들어 보라고 한다. 예를 들면 학습자가 스스로 무언가를 해보게끔 만드는 거죠. 근데 그걸 할 때 뭔가 새롭게 해보는 겁니다. 흔하지 않는 비유를 직접 네가 한번 해봐라 시킨다든지 아니면 뭐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능동적인 반응을 계속해서 유도해서 학습 호기심을 자극하는 게 적절합니다. 두 번째, 문제 해결 활동이 있습니다. 스스로 문제를 내고 풀어보게 하고 피드백을 제공하며 지적 호기심을 유지시킨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은 학생 스스로가 문제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내가 문제를 만들어서 스스로 풀어보면서 친구들끼리 막 문제 내보기 이런 거를 통해서 지적 호기심을 유지시키는 것. 이것도 주의 집중에 해당됩니다. 알겠죠? 탐구적 주의 환기. 마지막, 신비감. 신비감은 탐색 과정에서 문제 상황을 제시하면서 필요한 지식의 일부만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막 어떤 내용에 대해서 가르쳐 줄 때 100% 가르쳐 주지 않고 한 80%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20%는 궁금증이 생기겠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신비감을 통해서 학습자의 호기심을 자극해서 주의를 이끄는 것을 탐구적 주의 환기라고 합니다. 주의 환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호기심을 자극해서 학습자의 동기를 유발시키는 것을 탐구적 주의 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겁니다. 일단 호기심을 불러일으켜라 이겁니다. 탐구적 주의 환기의 핵심입니다. 호기심을 불러일으킵니다. 학생들한테. 그럼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면 학생들이 뭘 하겠습니까? 뭔가 문제를 만들겠죠. 문제를 만들거나 질문을 만들 겁니다. 예를 들면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호기심을 자극하게 되면 학생들은 그 다음에 뭘 하게 되냐면 어떤 문제를 만들어 볼 겁니다. 이건 왜 이런 거지? 혹은 질문을 할 겁니다. 이건 왜 그런 걸까? 질문을 만들어보고 자기가 만드는 문제와 질문을 해결하는 정보 탐색을 자극하는 겁니다. 정보 탐색. 네가 이 정보를 탐색하게 되면 네가 만들었던 이 문제, 질문에 대한 어떤 답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즉 네가 궁금해했던 이 호기심을 만족시킬 수 있을 거야. 해서 정보 탐색을 어떻게 한다? 자극하는 겁니다. 이렇게 호기심을 불러일으킨 호기심을 바탕으로 문제나 질문을 만들고 이 문제나 질문을 해결하기 위한 정보 탐색을 자극하면서 학습자의 동기를 지속적으로 유지시켜서 수업에 집중하도록 하는 방식을 탐구적 주의 환기라고 하고 그 예시로는 능동적 반응 유도, 문제 해결 활동, 신비감이 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신비감은 뭐뭐다. 혹시 이해 안 되시면 댓글 남기면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호기심 자극, 이거는 앞에 거는 학습자의 관심 끌기.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알겠죠? 뭔가 재밌는 것 같은데 이건 뭐지? 이거 어떻게 풀이해 나가야 되지? 그럼 이건 이렇게 하는 건가? 질문을 세고 한번 찾아봐야지 하면서 스스로 찾아보는 거죠. 그 다음 주의 집중시키는 거. 다양한 전략들. 실제로 이름이 다양한 전략들입니다. 이게 개론서를 번역하다 보니까 뭐 영어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무슨 뭐 전략이 strategies인가 뭐 그거겠죠. 뭐 다양한 various strategies에서 다양한 전략들 뭐 이렇게 되겠죠. 이건 뭐냐면 이건 제가 쉽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잘 보세요. 앞에서 했던 지각적 주의 환기가 신기성, 즉 새로운 대용에 대한 주의 끌기라면 맞죠? 앞에서 했던 우리 지각적 주의 환기는 뭔가 새로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새로움에 대응한 주의 끌기 방식이었잖아요. 맞죠? 이 다양성은 뭐냐면 교수 사태의 순서상의 변화를 의미하거나 정보가 조직되고 제시되는 방식의 또 다른 측면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다양한 전략들이라고 하는 것은 지각적 주의 환기랑 연관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각적 주의 환기는 새로움에 대한 주의 끌기라면 이 다양한 전략들은 즉 교수 수업의 방법 자체에서 변화를 주거나 또 새로운 방식을 제공하는 게 다양한 전략들이라는 거예요. 즉 교사가 학습자에게 어떤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을 여러 가지로 바꾸면서 호기심을 유지하는 게 다양한 전략인 거죠. 예를 들면 강의와 토론식 수업을 적절히 사용한다. 그냥 뭔가 새로운 내용을 딱 보여주는 거, 뭔가 내용이 뭔가 새롭고
그런 것들 앞에서 말하는 지각적 주의 환기입니다. 와, 뭔가 새로운 뭐 신기한 영상을 보고 이런 건 지각적 주의 환기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학습을 할 때 강의식만 쓰면 동기가 저하되겠죠. 그래서 토론식 수업도 적절히 섞어서 사용하는 거예요. 수업 방식에서 변화를 추구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수업 방식의 다양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수업 방식의 다양화. 자, 다양한 전략들은 이렇게 외우세요. 그냥 수업 방식의 다양화다. 보세요. 교수의 단위를 짧고 간결하게 하여 주의 집중 시간에 따라 연습, 정보 제시, 시험 등 다양한 형태를 사용한다. 오늘 우리 수업하면서 연습도 해보게 하고 정보도 제시하고 시험도 치게 하는 거야. 내 수업할 때. 여러분 교사가 됐다고 생각해보세요. 일단 연습도 시켜주고 정보도 제공해주고 시험도 치게 해. 그러니까 수업 안에서 뭔가 다양한 활동들이 일어나는 거야. 이해되죠? 강의식 간 토론식 수업을 적절히 사용한다. 수업에서 다양한 교수 방법이 사용되는 거야. 일관성 있는 자료를 제시하면서 가끔씩 변화를 준다. 어떤 학습 내용을 주면서 약간 변화를 주는 거. 어떠한 방식을 사용하든 교수 목표와 수업의 주안점과 기능적으로 통합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 수업 방식들 그래도 새로운 뭔가 다양한 교수 방법들을 사용해서 학습자들이 뭔가 호기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건데 이때는 그래도 수업 목표랑 연관이 돼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냥 학습자들의 호기심을 끌기 위한 다양한 이런 교수 방법들을 사용하면 안 되고 중요한 것은 수업 교수 목표와 연관해서 이러한 다양한 전략들을 사용해라는 게 마지막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이 주의 집중해서 우리 해야 될 것 꼭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3가지로 지각적 주의 환기, 탐구적 주의 환기, 다양한 전략들. 정 안 외워지시면 예시 1개씩만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의 말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 인생에서 예시를 들어서. 그러면 절대 까먹지 않습니다. 이게 주의 집중입니다. 일단 관련성까지만 하고 12분인데 관련성까지만 하고 조금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련성은 뭐냐?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학습자의 학습하고자 하는 그런 주의가 저거 해보고 싶어. 어떤 그런 주의, 그게 집중이 돼서 학습자의 주의를 끌었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뭐냐? 이 배울 내용이 너랑 어떻게 해서든지 연관이 있다는 인식을 계속 심어줘야 된다는 게 관련성이죠. 보세요. 학습 과제에 탐구적 흥미를 가진 학습자는 과연 이것이 나한테 도움이 될까를 생각합니다. 즉, 개인적 흥미나 개인적 목적에 지금 배우는 내용이 관련이 되는지에 따라 동기가 유발되는 거다. 즉, 학습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흥미 혹은 개인적 목적 이런 거에 따라서 지금 배우는 내용이 관련이 되는지에 따라서 동기가 유발된다. 그래서 어떤 전략이냐? 친밀성 전략이 있다. 첫 번째,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스키마와 유사한 내용을 제시한다. 무슨 말이냐면 학습자가 이미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어떠한 스키마랑 유사한 내용을 제공한다면 이 내용은 뭔가 나랑 연관성이 있다는 느낌을 들 수 있거든요. 학습자가. 즉 누구나 자신이 알고 있고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분야에 대해 학습할 때 동기가 유지될 수 있다. 이런 게 있죠. 자, 수업을 하는데 내가 생판 모르는 내용이 나온 겁니다. 예를 들어 나 저거 어디서 들어봤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근데 내가 이게 뭐 하는지도 모르겠고 어느 정도 이해도 아예 안 되고 막 말도 안 되는 걸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면 학습자는 연관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봐보세요. 저거 내가 어디서 본 건데? 혹은 저거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건데? 라고 생각하게 되면 학습자 동기는 유지됩니다. 이게 친밀성 전략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저거 어디서 들어봤는데? 저거 내가 지난 시간에 어렸을 때 여기서 뭐 학습한 건데? 아니 어렸을 때 친구들이랑 놀면서 써봤던 방식인데? 뭐 이렇게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스키마랑 연관시켰을 때 학습자는 친밀감을 느끼게 되고 그 학습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학습자의 관련성은 증가하게 되며 동기는 늘어나게 된다. 이해되죠? 그래서 친밀성을 가지도록 해라. 어떻게? 예를 들면 뭐 이름을 불러주는 것도 괜찮고 학습자 얼굴이 포함된 자료를 이용하는 것도 괜찮고, 예를 들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학습자들 우리 학생들을 위주로 영상을 찍은 것을 수업 시간에 보여주면서 학습 자료를 활용한다든지. 이해되시죠? 혹은 뭐 예시를 많이 사용해야지
학습자들이 연관이 많이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일상생활에서 무언가 다루었던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시 같은 것들을 많이 사용해주면 저거 나도 실제로 살면서 그때 지난번 했던 건데 그것과 관련되는 건가? 이 오늘 배우는 내용이 내가 지난번에 친구랑 PC방에 갔을 때 겪었던 그것과 연관되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예시를 많이 들어서 뭔가 학습자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인식을 불러일으켜 줘야 됩니다. 알겠죠? 예문 많이 사용하기, 이름 불러주기. 누구나 자신이 알고 있는 것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분야에 대해 누구나 자신이 알고 있고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분야에 대해서 학습할 때 동기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것. 그게 친밀성 전략이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목적 지향성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자주 사용하죠. 교사들이 진로. 네 지금 배우는 내용, 네 대학 갈 때 진짜 필요한 거지. 지금 해놓으면은 정말 좋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게 목적 지향성입니다. 학습 목표가 개인이 가지는 미래의 실용성과 중요성과 연관이 되어 있음을 분명하게 밝힌다. 교사가 학생에게 성취 목표를 지향하도록 하거나 학습자에게 다양하게 제시된 목적 중 스스로 적합한 성취 목적을 선택해 보도록 한다. 예를 들면 수업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수업할 때 성취 목표를 여러 개 제시해 주는 거야. 자, 이 중에서 네가 원하는 거 한번 골라봐. 이렇게 이야기했죠. 자, 내가 오늘 수업할 것과 연관해서 1, 2, 3, 4, 5, 5가지 목표가 있는데 여기서 네가 한번 골라봐. 그리고 네가 원하는 목표를 골라서 한번 해봐. 왜냐면 그렇게 됐을 때 학습자는 1번부터 5번까지 목표를 보겠죠. 나는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 왜? 나는 커서 뭐가 될 거니까. 그래서 난 이 목표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학습자의 어떤 목적 지향성, 미래의 실용성과 중요성과 연관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배우는 내용이 너의 대학과 연관되어 있어.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해주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간접적으로 성취 목표를 여러 개를 주는 겁니다. 1번부터 6번까지. 그래서 학습자가 거기서 선택하도록 해서 거기에 맞는 성취 목적을 선택해서 뭔가 수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한다면 자기 어떤 실용성과 중요성 측면을 연관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만약 목적이나 실용성을 분명하게 제시하기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학습 활동 자체가 목적을 제시하기에 적합한 게임이나 시뮬레이션을 사용한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하는 학습 내용이 지금 배워야만 할 학습 내용, 이런 교수 프로그램이 어떻게 해서든 학습자의 어떤 미래 실용성이나 중요성하고 연관시키기가 힘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게임 같은 걸 해주면 돼요. 게임은 그 자체를 이겨야 되는데 그 자체가 학습자들한테 목적이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게임에서 이기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서 그걸 이기는 과정 속에서 어떤 학습자들의 능력을 발달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놀이를 만들면 되거든요. 그래서 학습 활동하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을 제시하기에 적합한 게임이나 시뮬레이션을 활용하면 어떤 이 내용이 실용성과 중요성이랑 연관되지 않았을 때는 이런 방법을 활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저는 이 내용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알려주는 어떤 강의가 잘 없어요. 그래서 목적 지향성은 이런 거고, 근데 이런 거를 우리가 항상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럴 때는 게임이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대체해서 그 자체가 목적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다. 이게 목적 지향성입니다. 자, 마지막 필요 또는 동기와의 부합성. 이것만 하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필요 또는 동기와의 부합성은 뭐냐면 어떻게 수업을 학습자의 학습 유형이나 성취 욕구, 소속의 욕구와 연관시킬 수 있는가. 이건 뭐냐면 학습자 개개인별로 소속의 욕구, 그 다음에 성취 욕구, 학습 유형이 다 다르잖아요. 예를 들면 그것과 연관시켜 주는 것이 필요 또는 동기와의 부합성,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이름은 좀 타이틀은 외우기 힘들겠지만 이 타이틀은 반드시 외워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 목적 지향성, 친밀성, 그 다음에 필요 또는 동기의 부합성, 이런 타이틀을 외우고 계셔야지 키워드를 적게 되고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키워드를 적고 예시는 여러분의 예시로 만들어서 적으면 돼요. 그리고 정의는 반드시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 정의를 외울 때 이해를 된 상태에서 외우냐, 이해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외우냐에 따라서 그 파지력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그걸 도와드리겠습니다. 필요 또는 동기와의 부합성은 뭐냐면, 예를 들면 저는 이런 유형이에요. 저는 충동형이에요. 예를 들면 문제를 풀 때
1번부터 20번까지 풀면 틀리고 다시 돌아와서 오류 점검하는 유형이에요. 근데 숙고형 유형은 뭐냐면 한 문제 한 문제를 정말 심도 있게 분석해가지고 막 그거를 다음 문제로 넘어갈 때 정말 세세하게 검사하는 유형이 숙고형이에요. 저는 1번부터 20번까지 빨리 풀고 또 빨리 풀고 빨리 푸는 거 여러 번 하면서 수정하는 그런 충동형이고, 그리고 저는 소속감 욕구를 많이 느껴요. 저는 경쟁보다는 친구들과 함께 무언가를 할 때 저는 더 뭔가 뭐라 해야 되죠? 학습 동기가 올라가요. 근데 저는 경쟁을 할 때도 학습 동기가 올라가요.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관련성은 뭐냐면 학습자 개개인별로 가지고 있는 학습 유형 혹은 소속의 욕구가 약할 수도 있고 강할 수도 있잖아요. 맞죠? 소속의 욕구 혹은 성취 욕구도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학습자들에게 제시를 한다면, 수업 맞춤형으로 제시를 한다면 학습자의 동기가 유발될 수 있다고 보는 게 필요 또는 동기와의 부합성입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좀 힘들 수도 있죠. 우리 한 반에 학생이 뭐 19명, 20명 있는데 어떻게 소속감 욕구를 주고 학습 유형을 줄 거냐. 힘들겠지만 해봐야죠. 유형을 묶으면 되잖아요. 숙고형, 충동형 묶어서 이 숙고형 파트 친구들 묶고, 그 다음 소속감이 강한 친구들, 약한 친구들 나누어서 어떤 학습법이 적절한지 한번 나누어서 교사가 계속해서 노력해서 수업을 짜야 된다는 겁니다. 자, 볼게요. 목적을 수준별로 위계화한다. 우리 이 목적을 나눌 때 1, 2, 3 위계화한다. 그래서 다양하게 제시한다. 이에 자신의 난이도에 맞는 수준을 선택하도록 하여 학습자의 성취 욕구를 자극한다. 그러니까 앞에서의 목적 지향성은 이 목표, 성취 목표 자체를 뭘 선택하냐, 이거죠. 성취 목표 1번을 선택하냐, 2번을 선택하냐, 3번, 4번, 5번 중에 뭘 선택하냐에 연관이 되어 있는 건 앞에서 말한 목적 지향성이고, 근데 필요 또는 동기와 부합성은 뭐냐면 일단 3번을 선택했어요. 3번을 배울 거예요, 우리. 근데 이것을 단계별로, 위계별로 나눠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수준에 있을 수도 있고 이 수준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학습자. 그래서 이 어떠한 수준에서 맞게끔 시작할 수 있도록 해서 학습자의 그 성취 욕구를 자극해주는 방식을 활용해야 된다는 것은 필요 또는 동기의 부합성입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난이도에 맞는 수준을 선택하도록 하여 학습자의 성취 욕구를 자극하는 것은 필요 또는 동기의 부합성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 성취 욕구라고 하는 게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취 목적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성취 목표고 이거는 성취 욕구입니다. 그래서 조금 다릅니다. 아까 지금 얘기합니다. 다시. 자, 성취 목표 선택을 하는 건 앞에 거. 왜냐면 이걸 선택해야 내 미래에 도움이 되니까 했어. 근데 이걸 학습할 때 이것과 연관해서도 학습자들이 다 수준이 다르잖아요. 위계화 시켜놓는 거야. 나는 이 부분에서 시작하는 게 좋겠죠. 어떤 아이는 이 성취 목표를 선택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계화 시켜놔야 되죠. 나는 이미 어느 정도 학습이 됐으니까 여기서부터 해야지 성취 욕구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학습자들의 다양한 성취 욕구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어떤 이러한 수준을 위계화시켜야 된다. 수준을 위계화시켜 놔야 된다. 알겠죠? 두 번째, 학습과제 수행 시 필요한 피드백을 제공한다. 학습자가 자신이 적절한 수준의 학습과제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학업 성취 여부를 계속적으로 기록하고 그에 따라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성취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다. 이 지금 필요 또는 동기의 부합성은 지금 주로 성취 욕구를 어떻게 만족시키냐 이거랑 연관시키는 거죠. 일단 어떤 수준의 위계화. 두 번째 뭡니까? 피드백을 제공하면 학업 성취 여부를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그에 따라서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면 성취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으니까 반드시 피드백을 제공한다.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알겠죠? 학습자들에게 자, 여기 A 학생은 여기 있는 성취 수준, B 학생은 여기 수준. 자, 이거 A가 여기 선택했어. 선택 자체를 주는 것도 성취 욕구 자극. 두 번째, 막 하면서 피드백을 해준 거야. 넌 이건 잘 되는데 이건 못된 것 같아. 이건 잘 되는데 이건 못된 것 같아. 라고 하면 계속적으로 기록하면 난 이 부분이 돼 있구나 하면서 다음 것을 학습하게 되는 욕구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해되죠? 그래서 적절한 수준의 학습 과제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학업 성취 여부를 계속적으로 기록하고 그에 따라 피드백을 제공하며 더 성취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다. 좀 더 심화된 개념이죠. 마지막, 경쟁이 없는 안전한 학습상을 제공한다. 학업 성취 수준은 도전할 만한 것으로 정화돼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으로 비경쟁적이고 협력적인 학습 환경 속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학습자의 소속감 욕구를 불러줄 수 있다. 소속의 욕구는 친밀성 욕구가 만족될 때 배우는 내용과 관련성이 높아지면서 동기가 유지된다.
개인이 과제를 통한 소속감을 인정받고자 할 때 개인은 다양한 욕구에 의해서 관련성이 높아진다.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경쟁이 없는 안전한 학습 상황을 제공한다. 이거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켈러는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결국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내가 이 학습을 하고 이런 걸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를 들면 내가 축구를 좋아합니다. 저는 정말 축구를 좋아하는데 제가 축구를 열심히 해서 리프팅 연습 혹은 개인기를 연습하는 이유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들 앞에서 그걸 잘해서 슈팅을 넣어서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우리 인간은 모든 누구나 한테나 소속되고 싶어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인간이라면. 방금 말했듯이 제가 어떤 기능을 학습하는 거, 어떤 것을 공부하는 거, 그 모든 것들은 우리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려고 하는 욕구랑 연관되어 있는 거죠.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없고 내 혼자 인생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자기 만족도 있을 수 있겠지만 내가 타인과 교류를 하면서 상호작용하면서 살아가니까 내가 거기서 뭔가 인정받고 함께 내가 습득한 능력을 보여주면서 뭔가 학습자와 더 친밀해지고 이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결국 이 마지막 이 문장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면서 소속감 욕구를 가지고 있다. 내가 학습한 과제, 내가 늘어난 이 능력을 다른 학습자들한테 인정을 받을 때 학습자들은 더 그 학습 내용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경쟁이 없는 학업 성취 수준을 도전할 만한 것으로 정한다. 이거는 다 이 앞에 내용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잖아요. 맞죠? 정하되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은 비경쟁적이고 협력적인 환경 속에서 학습하도록 해라. 근데 이 마지막 부분이 정 이해가 안 되신다면 제 생각에 저도 이 두 개 정도만 하는 것도 맞다고 봅니다. 알겠죠? 필요 또는 동기와의 부합성에서 난이도에 맞는 성취 수준을 선택하여서 성취 욕구를 자극하고 그 다음에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서 학업 성취 여부를 계속해서 기록하면서 그리고 성취 욕구를 만족시켜 나가라. 그래서 여기서 핵심 포인트를 성취 욕구를 자극해라. 두 번째는 성취 욕구를 만족시켜라. 그러면서 이 배우는 학습 내용들이 어떻게 성취 욕구를 자극하고 만족시키면서 어떻게 나와 연관성이 있다. 이런 인식을 계속해서 내비쳐줘야 된다는 게 바로 이 관련성의 핵심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또 아니면 이걸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소속감의 욕구, 뭐 친밀성 욕구가 만족될 때 배우는 내용과의 관련성이 높아지면서 동기가 유지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알기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다음 강의에서 먼저 다루고 그 다음 이제 저희가 뭘 했죠? 그 주의 집중과 관련성에 대해서 했잖아요. 그 다음으로 해야 될 게 만족감, confidence, 죄송합니다. 자신감, 그리고 satisfaction, 만족감 이 두 개를 해야 되는데 이 두 개는 다음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